그, 예전에 제가 설명회만 날짜를 잡으면 비가 왔어요. 눈이 오거나. 옛날에 겨울방학 설명회 할 때도 눈이 오고 그랬는데, 요새는, 지난 2년 동안은 제가 설명회 날짜만 잡으면 코로나가 터져요.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예전에도 설명회 날짜만 잡으면 뭐 순회 중에서 확진자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못 오시고, 그래서 항상 예약한 분보다 반 정도 안 오시는 게, 참 코로나가 이번에도 잡으면서 되게 불안불안했는데, 7천 명이 됐죠. 네. 제가 원래 설명회 할 때 굉장히 어두운 옷을 많이 입는데 오늘 밝은 옷을 입은 이유는 사실 좀 긴장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제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긴장을 많이 하는데 지난 2년 동안은 긴장을 많이 안 하고 설명을 했던 게 항상 좀 제가 하던 얘기 많이 강조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겨울방학 설명회고 겨울방학 특강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뭐 재원생분들도 있지만 저희 학원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그 앞에 제가 좀 다른 얘기를 드리려고 좀 스타일을 좀 바꿔봤어요. 네. 예. 제가 뭐 이과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긴 했는데 대학을 문과를 갔었고, 이제 뭐 경제학이랑 심리학 전공자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심리학 용어예요, 라포라고.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뭐, 장기적인 신뢰관계라는 뜻이죠, 그죠? 예.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학원에 수업을 할 때, 이제 MBTI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새? 애들 되게 유행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MBTI를 이제 요새 막 유행을 해서 하는데, 저는 MBTI 검사를 20살, 1살 때 했어요. 재수해서 대학 들어가서 이제 했었는데, 극단적인 ENFP가 나오거든요. F가. 그러니까 서울대에 들어오기 가장 힘든 성격이라고 하죠. 서울대 가장 소수인 성격 ENFP예요. 극단적인 F인데, 이제 T랑 F의 차이는 이제 그거거든요. 팩트 폭력을 하는 인간, T. 공감 능력이 뛰어난 F죠. 제가 F라 그러면 저희 반에는 아무도 안 믿어요. 검사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 애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검사를 한 적도 있는데 또 F가 나왔거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려면 제가 이제 그간에 팩트 폭력을 날리던 그 아이들한테 사실을 전하던 사람이 아니라 오늘은 좀 그런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서 이 자리에 서서 그래요. 이 장기적인 신뢰 관계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믿음과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어울리지 않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믿음이 이렇다고 생각해요.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개인적인 수업을 옆에서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친분 관계를 쌓기 때문에 이제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오랜 기간이 되면 믿는데 저는 약간 거기에는 좀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강사가 선생님이 학생이 아니다라는 행동을 할 때 숙제를 안 해왔거나 공부를 안 하거나 문제 있는 행동을 하거나 공부 습관이 안 좋을 때 혼낼 수 있는 애정을 갖고 이제 혼내는 건데 혼내고 안 되는 걸 알아야 그게 실제적으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이들은 그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어디 가서 되게 많이 간을 봐요. 행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행동을 해도 될까? 여기까지 행동을 해도 될까? 숙제를 한 번 안 해갔는데 이 사람이 말을 안 하네. 숙제를 한 번 안 해. 또 안 해갔는데 말을 안 하네. 이러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아이랑 되게 친분을 많이 가질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게 더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저희 반 같은 경우는 뭐 숙제를 대부분 많이 하지만 공부량이 떨어지거나 뭐 슬럼프가 오거나 했을 때 그거를 캐치해서 제가 잘 다독이는 거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냥 공부를 하기 싫거나 뭐가 문제가 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숙제를 안 하고 방치를 하면 굉장히 많이 그 팩트 폭력이라고 하죠. 굉장히 심한 말을 하고 되게 혼을 많이 내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가 더 신뢰를 간다고 생각해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믿음이라는 거는 인간을 믿고 따라가면 대학을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려면 이 사람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 사람이 얘기하는 숙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만 따랐을 때 내가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뢰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신뢰는 경험을 좀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뢰를 하는 거는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순회중학교를 다녔던 어떤 여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한 150등 정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중3 때 제가 얘기를 한 건 그거였어요. 문과를 가려는 학생이었는데 사탕 같은 거 하지 말고 네가 학교에서 하는 거 하지 말고 나랑 국영수를 1년 동안 많이 하자. 수학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서 설득을 하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해서 1년을 중3을 잘 보내가지고 그 영덕 가서 처음에 가서 4등을 했어요. 그 4등을 하고 나서 그 아이가 그 뒤로는 어쨌든 동기부여가 됐죠. 그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고 4등을 하면 학교에서 불러서 네가 이 4등을 하면 어느 학교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담임 선생님들이 해주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신뢰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 신뢰의 이면에는 1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공부를 수학을 많이 올라갔을 때
처음에 되게 열심히 한 2달 했을 때 제가 시험 전날 얘기했던 그거였어요. 넌 내일 못 볼 거다. 안 하던 애가 처음에 한 2~3달을 빡세게 하면 네 기대치에 만해서 시험을 잘 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확률로 못 볼 거다. 그렇지만 다시 또 열심히 한다면 그 다음번에 잘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게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못 받고 울었고 억울해서 그 다음번에 잘 봤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신뢰를 만들고 믿음이 있는 게 저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항상 그 전에 설명할 때 뭐 대진고는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결국은 이제 아이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물론 변화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나이를 먹어도 사람은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3시간 동안 앉아있는 것도 힘들었던 아이가 지금은 뭐 5시간을 공부를 더 할 수 있고 아이가 늘면서 사고력도 깊어지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올바른 방법과 좀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이들이 많은 변화를 보여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뭐 변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려고 저희가 그 동안에 이제 수학을 가르치면서도 어떠한 제가 오늘 설명드린 시스템, 뭐 특강, 선생님들이 노력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의 일환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제가 어울리지 않은 F의 공감 능력에 대한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시작을 했죠.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 처음 시작됐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2월 달에 토요일인가 일요일 날 제가 갔다가 일요일 날 밤에 제가 밴드에다 글을 썼어요. 그때가 이제 신천지 900명 터졌을 때인데 제가 코로나로 저희가 이제 뭐 휴원이랑 규정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는 편안하게 너무 이제 안심이 될 때까지 휴원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복귀가 가능하다. 그래서 방학특강 마지막 주였는데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게 아이들 안전이니까 휴원하고 공부를 하겠으면 그 뒤로 저희가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라고 해서 첫 일요일날 밤을 글을 썼더니 그 주에 방학특강 때 200명이 휴원을 했어요. 200명이요. 그래서 전화해서 학원은 망했구나. 나는 이제 어디 남미로 가서 새 출발을 해야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들끼리 모아서 얘기를 한 게 그거였어요. 뭐 학원이 뭐 경영직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고민을 하는 거지만 결국은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나온 아이들은 나오지만 그래서 그때 저희가 시작한 게 처음에 온라인 수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 각 반에서 담임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 진도 상황에 따라서 이틀에 원래 나오던 날에 맞춰서 숙제를 내주고 숙제한 거를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받고 모르는 거를 알려주는 거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200명을 관리를 해서 나중에 휴원생이 뭐 다시 돌아오고 해서 400, 140 이렇게 줄어가는 그 과정에서 애들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제 하나씩 복귀를 했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실 줌 수업을 제 친구 딸이 다니는 압구정의 영어학원이 줌 수업을 제대로 잘 하길래 그걸 보고 와서 우리가 시키는 걸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도입해서 그건과 지금까지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애들을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이제 되게 웃긴 일이죠. 아이는 지원을 했지만 아이가 풀어야 되는 시험지는 어머니가 학원에 몰래 와서 받아가시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방역하게 되는지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시스템 설명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선생님들 아까 인사를 드리고 한 게 각 선생님들마다 그 아이랑 아까 얘기한 라포죠. 그러니까 신뢰가 형성되고 하는 과정과 아니면 그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아이들한테 저희는 수업 외적으로나 아니면 수업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것들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수능 전에는 저희 반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 강명쌤 반에 있는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인문 논술을 강의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어쨌든 고등학교 때 이과였지만 대학을 문과를 나와서 로스쿨 1, 2기생 국어랑 논술을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제가 이제 수학을 거기서 이제 수투를 하고 제가 이제 내가 수투를 가르치고 수원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수학은 미안한 얘기지만 거의 한계치에 와서 더 이상 이제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중하위권의 아이가 논술 시험 보러 가면 중하위권 주변 친구들이 모여있는 거기는 논술을 정말 공부를 안 하고 대충 써요. 그래서 틀만 갖춰서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줘서 가서 쓰면 붙더라고요. 제가 몇 년 동안 경험을 한 건데 그래서 그 아이랑 어머님 설득을 해가지고 저희 반에 낮에 와가지고는 논술을 쓰고 인문 논술을 같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걸 첨삭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수학학원인데 이 아이들과 어쨌든 변화를 해서 본인들의 목표는 일단은
대학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이후의 삶은 사실 제가 보장해 줄 수는 없어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많이 저희가 하고 있고, 뭐 저기 계신 오영기 선생님 같은 경우도 고3 학생 아침에 모닝콜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놀랬어요. 아침에 고3 학생을 깨워서 안 깨면 혼내고, 걔를 10시 끝나면 데리고 가서 독서실에 가서 고3이죠. 고3 한 달 남았는데 공부를 안 할까봐 옆에 붙어가지고 여기서 같이 고3 시험 전날까지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그래도 공부를 하기 싫어도 선생님이 와서 이제 옆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걸 해서 시험을 준비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 김우석 선생님 계신데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시지만 그 본인이 이제 아이들한테 시험 필요한 게 있으면 다 모아서 직접 다 손풀이를 써가지고 주시거든요.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위한 거고 그래서 저희 반 애가 이번 시험 때도 우석 쌤이 손풀이를 만들었냐고 계속 찾고 있더라고요. 빨리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어요.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관계에서 신뢰관계가 구축됐을 때 가장 제가 기뻤던 거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동기부여가. 잘하는 애만을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얘기한 나이도 아직 이제 뭐 지금 저희 반에 중3 여자애 하나가 굉장히 얌전한데 수학을 굉장히 잘했어요. 한 2년 전에 왔을 때부터 잘해서 고3, 고2 거 다 풀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되게 얌전한 아이고 그런 아이겠잖아요.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잘하는 아이나 못하는 아이나 선생님한테 되게 적극적으로 와서 얘기하고 상담을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냥 억지로 끌려와서 숙제 검사만 하고 엄마한테 안 올라오려고 하는 아이도 있고 이 아이는 숙제는 잘해오는데 적극적으로 와서 저한테 얘기하거나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진 않고 그냥 해야 되니까 숙제하고 엄마한테 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굉장히 잘해요. 머리도 좋고 제가 잘하는데 오랫동안 보다가 그 아이가 이제 제가 반에서 뭐 고등학생이랑 상담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긴 들었었나 봐요. 그날 어느 날인가 제가 이 아이한테 이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고 그냥 때가 됐는지 느꼈는지 일요일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러다가 네가 수학하는 걸 보고 지금까지 한 걸 보면 이대로 나랑 있는 대로만 하면 사실 네가 의대를 가는데도 수학이 부족하지 않을 거다. 수학은 물론 고등학교 가서 네가 넘어야 될 올라가야 되는 스텝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한 두세 개 있지만 지금 정도의 네가 공부량과 어쨌든 실력이면 사실은 의대를 가는데 수학은 발목을 잡지 않는다. 그래서 네 과학 성적은 어떻게 되니? 과학학원은 다니고 있니? 뭐 국어랑 영어는 어떻게 하니? 그래서 그날 과학을 물어보니까 과학학원은 안 다니고 학교 그것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네가 의대를 가고 싶어 한다고 옛날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미안한 얘기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 생원이랑 황원이랑 물원을 듣고 가야 된다. 내가 그동안에 의대를 간 애들을 봤을 때 중학교 때 과학이 안 되는 애는 없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날 집에 가고 다음날 어머니가 전화 왔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과학을 그렇게 보내려고 그랬는데 싫다던 아이가 갑자기 집에 와서 과학을 해야 된다고 학원을 알아봐 달라고 그러더니 지금 다녀요. 저는 약간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수학뿐만 아니라 아이가 굉장히 바뀌어서 눈빛이 바뀌고 본인이 해야 되는 거를 찾아가고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감동적인 얘기가 있다고 해서 숙제를 맥락 100% 하고 그날 왔을 때 졸지 않고 반짝반짝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 지겨운 수학을 풀고 숙제 검사를 하는 와중에 중간중간에 그런 모멘텀에 있어서 아이들이 생각이 바뀌고 더 어떻게 보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학원이 선생님들이 자기주도를 하면서 옆에서 붙어서 아이들이랑 신뢰관계를 구축해서 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해서 이제 변화를 주는 나이도 있었죠. 제가 몇 달 전에 가장 기뻤던 사건은 뭐 이 아이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닌데 엄마 손에 이끌려서 이제 억지로 숙제를 하고 저한테 혼나는 아이였는데 중2 학생이 정말로 이렇게 나와서 질문 안 하고 질문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불러다가 억지로 질문하고 오답시킨 아이인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제가 수업이 6시부터인데 3시 반 정도에 책을 들고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그때 이제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 한 번에 보는 때인데 자기가 이 부분이 너무 안 돼서 이 부분만 따로 좀 책을이나 프린트나 문제 줘서 해주면 안 되냐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날 되게 기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찾아온 그게. 그러면 이 아이가 어쨌든 시험을 잘 보려는 그 욕망이 생겨서 어쨌든 자기가 부족한 게 생겨서 저한테 온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걸 알려주고 그때 어찌어찌 준비를 해서 시험을 잘 봤어요. 뭐 내정 중에 시험이 쉽기도 했지만 그러고 나서 그때 제가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되게 칭찬을 많이 했어요. 네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해서 되게 기뻤다. 저는 사실 칭찬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칭찬을 잘 못 듣고 커서 칭찬을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서울대에 붙었을 때도 칭찬을 듣지 않았어요. 엄마가 점수가 부족하니까 내년에 다시 보라 그랬어요. 그런 엄마 밑에서 큰 저는 칭찬을 잘 못하는데
칭찬을 좀 했어요. 네가 찾아와서 너무 기뻤고 이게 네가 되게 잘 될 수 있는 징조다 라고 했더니 자기가 고심을 하다가 고등수학 센 상하를 다 했었거든요.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사실 이 부분을 답을 베끼기도 하고 종종 모르면 건너뛰기도 하고 그래 왔는데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하겠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러고 나서 고등수학 상 있는 걸 다시 와서 종종 시간 남아서 계속 물어보고 해요. 저는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머님들의 바람이죠. 물론 다 되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는 대학 갈 때까지 그런 변화가 없이 쭉 갈 수도 있어요. 변화가 없어도 잘하는 애도 있어요. 그냥 원래 똑같은데 잘하는 애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이를 책임지는 그거에 담임제가 가진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시간을 너무 끌면 안 되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신뢰관계를 구축하면 졸업생들이랑도 계속 연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전에도 제 졸업생 남자애 찾아와서 술을 먹었는데, 제가 이제 서울대 넣었어야 되는 애를 못 넣는 경우가 있어요. 또 외대보고 가서 외대보고를 제가 보냈었고, 서울대를 갔어야 되는데 제가 저랑 같이 지원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 점수로는 떨어질 학과가 2개밖에 없었는데 딱 5기를 넣었어요, 둘이서.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연대를 갔거든요. 그 아이가 그때 연대 가고 나서 연락이 없다가 나중에 찾아와서 자기가 연대 가서 잘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3년 전에? 2년 전이었나? 얼마 전에 술을 먹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되게 열심히 해서 연대에서 지금 3년 조기 졸업을 하는데 학점이 탑이래요. 연대 경영에서. 그래서 서울대 로스쿨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되게 기뻤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아이들한테 살아가는 영향이 되게 크더라고요. 저희가 일주일에 3번씩 몇 년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가치관이나 이런 거를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앞에 이 얘기하느라 준비하느라 되게 힘들었어요. 제 체질이 안 맞는 얘기하느라. 네. 이제 얘기 마무리하고 이 겨울방학이죠. 이 겨울방학이 사실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그럼 뭐 다시 아실 거예요. 그죠? 여름방학 덥고 짧고. 이 겨울방학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저희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겨울방학 때 특강을 주 5일을 매일 아침에 와서 하죠. 생각외로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막상 그날 해서 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루틴 하는 게. 근데 그런 거는 사실 규칙적으로 아침에 9시에 깨서 계획을 실행해놓고 실행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 겨울방학 특강을 로드맵을 세워서 뭐 예를 들면 8주나 7주 동안 어떻게 하든지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 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다음 학년, 나중에 입시에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모두 다 중요해요. 고3 올라가는 애들은 고3의 방학이고, 그렇잖아요. 고2 올라가는 애들은 고3 문제를 다 풀고 가야 되는 방학이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중3은 이제 고1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방학이고, 그런 방학 특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주 5일 방학 특강을 해요. 자기주도랑 강의식 특강도 하기 때문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5일을 이렇게 듣기도 해요. 뭐 강의식 특강 플러스 자기주도를 해서 강의식 특강으로 선행 진도를 나가고 자기주도로서 본인이 했던 복습 있는 심화를 하기도 하고요. 아예 진도를 좀 많이 빼야 돼서 자기주도로 매일 나와서 하기도 해요. 월화수목금. 심지어 전 옛날에 주 10회를 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저희 반에서. 주 10회는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가능해요. 아이가 수학은 진짜 많이 해야 되는데 이번 방학밖에 없어. 그럼 주 10회라는 건 주 10회를 앉아서 그럼 8시간이냐? 그럼 절대 안 되고 이건 그냥 극단적인 예시예요. 그 아이는 아침 9시에 와서 1시까지 저랑 4시간을 하고 집에 가서 다른 학원을 갔다 6시에 다시 와서 밤 10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 2개를 다닌다는 기분으로. 그러니까 그 아이가 중간에 이제 방학 때 하다가 운 적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진도를 끝내고 아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어머님도 얘기하시는데 우리 아이가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수학만 보면 한다라고 하는 게 물론 시험에 대한 트라우마를 있을 수 있고 주변 애들이랑 비교해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내면에 내가 스스로가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경험하는 걸 못했다라는 죄책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내가 이렇게 방학 때 열심히 살면서 수학을 많이 했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신감으로 연결되고 그걸 검증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겨울방학 때 많은 걸 하고 나면 이 아이가 그냥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도 굉장히 시간을 들여서 내가 하면 되는구나. 이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학강을 신청하셔서 저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방학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드맵을 짜요. 학교 이제 이렇게 있고 개별적으로 이제 저는 로드맵 양식을 이번에 좀 바꿀 테긴 한데 여기에 이제 매일 하는 거에 대해서 선행과 심화 자체를 단원을 계획을 세워서 그 주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죠. 되게 어떻게 보면 루틴한 것 같고 되게 지겨운 얘기긴 하지만 그 자체를 매일매일 쌓아갈 때 어쨌든 2달이 지났을 때
선행 진도도 끝내실 수 있고, 선행에 있는 거 심화도 많이 하고, 기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사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겨울방학에서 수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지루하지만 매일 와서 매일 채점하고 오답하고 숙제도 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되게 지루한 과정이에요. 영어학원 되게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수학은 본인이 스스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겨운 과정을 그렇지만 어쨌든 같이 좀 힘들게라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게 이 9 to 6는 이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 여기 말고 저기 아카데미 책상이 좀 큰 쾌적한 강의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선발해서 아예 자리 하나를 방학 내내 줘요. 아침에 와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수업 시간이 되면 들어왔다가 테스트도 거기서 보고 다른 학원이 있으면 허락을 받고 갔다 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아침 9시에서 6시까지는 대부분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중1 같은 경우 되게 힘들 거라 생각하지만 막상 중1 애들도 와서 여기서 수학 숙제하고 테스트하고 뭐 자기 학원도 갔다 오고 하면 하루 되게 보람차게 보냈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요. 뭐 힘들어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그 9 to 6를 통해서도 저희가 방학 때 공부를 좀 밀도 있게 시키려고 노력을 한다. 여기는 상주하는 첨삭 조교가 따로 조교를 하고 그다음 여기 전체를 분위기를 관리하는 저희 총괄팀장님이 있어요. 이제 그 9 to 6를 원하시면 이제 신청하면 이렇게 계획서를 아침에 와서 쓰고 본인 스스로 했던 거를 판단을 해서 가요. 평가를 매기고. 생각으로 본인 평가에 자기들은 되게 아닐 것 같지만 되게 객관적으로 해요. 본인이 평가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네가 오늘 공부한 게 100점이라고 중에 몇 점이라 생각해? 그러면 100점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자기들도 알거든요. 중간에 잠깐 딴 생각도 했었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반성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이제 자기주도 특강 자체가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저희 겨울방학 특강의 이제 그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지만 매일 와서 꾸준히 한다는 게 가장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의 특강은 몇 개 생각해 드릴게요. 이거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다음 주에 이 관련해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항상 그 설명할 때 강조하는 게 중3 시절을 많이 보내서 예비고일 준비를 많이 하고 고등상하를 정말 많이 하고 준비를 하면 그게 고등학교 가서 내신도 잘 보고 어쨌든 수능도 잘 보는 길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학원에서는 뭐 예비고일 자체를 뭐 로드맵도 따로 하고 뭐 도전백이라고 따로 하는 게 있는데 아예 그래서 그냥 지금 현 중2죠. 중2가 이제 겨울방학 되면 중3 올라가는 중3 애들이 중3 1년을 보낼 때 예비 고1로서 중3 1년을 보내서 애들이 준비해야 될 것 자체를 반을 모집해서 아예 준비를 시키려는 반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번 겨울방학을 시작으로 그 상하 심화 특강을 이제 강민정 부원장이 하고 제가 이제 수원 진도를 빼는 걸로 이번 방학을 보내고 뭐 학기에 나가서는 자기 주도로 내신 대비랑 이 나갔던 수원을 복습을 시키면서 주말에는 고1의 기출 같은 걸 미리 풀어서 이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목표는 그거예요. 목표는 이 아이가 고등상하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심화를 많이 보고 실제 분당에서 나오는 기출 시험을 봐서 어쨌든 그 고등학교 1년 갔을 때 기출 점수가 나오는 것 자체를 1년 동안 연습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걸 하면서 나머지는 이제 수원 나가고 복습하고 수투 나가고 복습하고 만약 진짜 잘하는 애들이 더 나갈 수 있으면 제가 미적분 특강도 할 생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 설명을 다음 주에 하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되면 뭐 자기소개서랑 면접이나 이런 것도 해서 입시도 다 할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번 겨울방학 때 시작하는 거는 고등수학 심화랑 수원 기본을 제가 하고 이 고등수학 심화 같은 경우는 그 분당에서 가장 주요 학교들이 많이 나오는 그 올림퍼스 고난도랑 아마 자체 교재는 그 안에 이게 이제 현 중3 애들이라서 뭐 자의의 1등급을 아직 풀긴 좀 어려우니까 이 고난도 베이스에 기타 꼭 알아야 되는 필수 문제를 섞어서 아마 심화 강의를 하실 거고요. 그거 복습을 하고 숙제 검사를 하고 이제 오답을 시킬 거고 저 같은 경우는 화목에 2시간 동안 기본 정석을 하고 기본 정석에 관련된 저희 메이저 테스트 있는 문제를 숙제를 내서 그거 오답을 해서 수원을 어쨌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 그 기본적인 내용이랑 문제를 스스로 풀게 하려는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특강을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뒤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김우석 쌤이, 이건 고1 대상이에요. 고1이 이제 정년학 모의고사 기출 같은 게 이제 학교에 시험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대진에서 심화로 나오고, 중앙고 프린트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연합 모의고사 기출 문제랑 변형 문제를 미리 좀 방학 때 풀고 가자. 이제 하는 특강인 거죠. 시간이랑 뭐 이런 횟수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다 있으니까, 그 취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수강권 기본이죠. 저랑 같은 강의 같지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고등 대상에 월수금 수원을 좀 더 자세히 많이 푸는 강의고, 저는 아까 그러니까 중3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수원을 어떻게 보면 요거보다 비중이 좀 작게 하고 고등수학 상심화를 많이 하면서 수원은 나가서 학기 중에 복습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강의를 택하실 때 이게 좀 더 자세하고 문제를 더 많이 푸는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원 같은 경우는. 교재는 바이블이랑 쌤을 해서 월수금 2시에서 4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실 예정이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박민희 선생님이 이 자유스토리라고 하는 거는 그 고3 전국연합 평가원 기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마 고1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3 문제를 풀고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고 나가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학기 분당 지역 고2 애들 나오는 수학 원의 평가원이랑 수능 기출 어려운 문제들을 미리 강의로 다 풀고 공부를 하고 나가자라는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아까 김찬쌤이 하는 수학 1이랑 똑같은 수학 2의 기본 강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 2랑 수학 2 자체가 이제 그 공통 과목으로 수능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 강의는 정석과 센으로 이제 하실 거고요. 이렇게 나열할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게 졸리죠, 그죠? 저도 이제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겨울방학 특강 설명을 좀 해야 되고, 해당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 제가 좀 지겹더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김우석 선생님이 수학 1, 2를 내신 정시를 모의고사 기출을 해서 1, 2를 다 같이 문제를 좀 풀게 나가는 강의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아까 수학 1 자유스토리 강의보다는, 수학 1 문제는 좀 줄어서 양이 적지만 대신에 수원 수투를 같이 할 수 있는 강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확청의 기본 강의, 정민철 선생님이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기하의 기본 강의는 오영희 쌤이 이렇게 이제 기본 강의가 이제 이렇게 강의식 특강으로 있으니까 아이가 만약에 이제 특강으로 어쨌든 진도를 한번 끝내는 게 필요하시면 여기 있는 특강이랑 아니면 뭐 저희 자기주도 하는 거를 적절히 설계를 좀 잘 하셔서 담임 선생님이랑 꼭 상의를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 뭐 특강 시간에 뭘 하고 나머지 자기주도 시간에 뭘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거예요. 방학 전에 제가 이제 겨울방학 설명회 하면 항상 그 진단평가 및 상담을 받아서 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 교육과정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제 진단평가지가 있고요. 뭐 입학할 때 이거 보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 예전에 진단평가 받으신 분도 있는데, 본인 아이가 뭐 예를 들면 고등 하를 나가야 되는데 상이 얼마큼 됐는지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학원으로 신청해서 1시간 정도 시험을 보시면 그 뒤로 저나 아니면 강민정부원장이 시간 예약을 미리 잡아서 지금 상태가 어떻다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를 갈 거고 목표가 이러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상담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학원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요 내용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분석지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네. 네. 조금 말이 빨라서 죄송해요. 오늘 좀 할 얘기가 많아서 그런지 마음이 좀 급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학원 이제 시스템을 좀 말씀드릴게요. 학원 시스템 모르시는 분도 있고, 뭐 아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이제 겨울방학 설명이니까 학원 좀 말씀드릴게요. 이 빡센 수학학원이라고 제가 슬로건을 걸고 있는 이유는, 이거는 사실은 뭐 숙제랑 뭐 잠을 안 자고 공부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빡세다고 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일 수도 있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점인데, 저희 학원은 스스로 문제를 손으로 다 풀어야 되죠. 이게 처음에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4시간을 앉아서 본인이 설명을 듣고 모르는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스스로 하나씩 다 푸는 거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다음 시험도 계속 봐야 되고 그래서 그 자체를 습관을 들여서 공부 습관을 잡는 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빡세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초등학생들 6학년이나 중1 처음 들어오잖아요. 이거 하다가 도망가는 애들도 많이 봤어요. 너무 힘들다고. 왜냐하면 이제 강의식 학원에서 이제 보면 본인이 모르는 거 이거 보고 있다가 아는 건 좀 안 봤다가 써봤다 이렇게 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강약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앉아서 계속 본인이 스스로 시험도 보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아이들이 좀 빡세게 느끼긴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학은 결국 가서 본인의 힘으로 풀어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 이제 학원을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같은 얘기긴 한데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죠. 요거의 의미는 이게 잘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뢰랑 믿음이 좀 구축이 돼야 돼요. 신뢰랑 믿음이 구축이 돼서 예를 들어서 방학도 이번 방학 때는 너랑 나랑 이런 걸 같이 하자. 아니면 내신 들어가기 전에 내신 이번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몇 번 풀고 이걸 하고 오답은 나랑 어떻게 하고 하자. 라는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같이 상의도 하고 바로 잡아주지만 실제 애들이 와서 자기들 플랜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의미로 자기주도의 수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그 안에서 본인이 스스로 풀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결국은 그 가이드라인이죠.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잡아줄 수 있느냐. 그거 자체가 저희 학원이 이제 항상 아이들과 아니면 학부모님들과 어떻게 아이들을 시켜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제가 이 학원을 해서 지난 10년 동안 한 건 테스트를 만드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게 필요하면 이걸 테스트를 만들어서 시키고 이게 특강화 시키고 이게 가장 힘들지만 아이들이 테스트를 보면서 가장 좋은 점은 이 객관적인 검증이 돼서 뭐 예를 들면 고등학교 기출을 봤는데 내가 너무 많이 틀려. 그게 검증이 돼서 이걸 많이 해야 돼. 느끼는 것도 중요한데 테스트가 참 좋은 건 뭐냐면 요즘의 문제집, 센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단원별로 돼 있죠. 그럼 센은 애들은 어떻게 푸는 애들이 있냐면 이 문제를 풀어요. 위에 이 유형에 대한 공식이라는 게 써 있잖아요. 눈으로 휙 보고 이렇게 와서 풀고 휙 보고 이렇게 풀거든요. 그럼 그거를 그럼 다 찢어서 못 보게 할 것이냐. 그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애들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런 문제를 그냥 유형별로 영혼 없이 푸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뭐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가장 이게 좋은 게 테스트라고 생각해요. 테스트는 단원이 섞여 있죠.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유형이 뭐라고 써 있지도 않죠. 그거를 보는 연습을 하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안에서 이 문제를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는지 내가 시험 안에 풀려면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지 아는 거는 가장 좋은 건 테스트라고 생각해요. 경실을 했던 출신 아이들이 뭐 CMS를 있던 파인만이 있던 아이들이 왔을 때 걔네들이 고등상하 시험을 보면 잘 보거나 전투력이 높은 이유는 사실 저도 어릴 때 경실을 했고 영재 갖고 준비도 했고 하는데 제가 수학을 잘하게 된 이유는 그 안에서 앞에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걸 잘 가르쳐서 멋있게 해서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하루 종일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시험을 한 서너 시간씩 계속 봐요. 어려운 시험도 보고 작은 시험도 보고 그게 가장 느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본다. 이게 저희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철저하게 숙제 검사하고 테스트 보고 그 테스트에 대한 오답을 하고 안 되는 걸 복습을 해서 될 때까지 하고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희 학원은. 그게 방학 때 계획을 세워서 할 때도 결국은 실행이 돼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 다른 학원에서도 그렇지만 애들이 와가지고 풀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답이 하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채점도 안 돼 있고. 그 습관이 안 돼 있는 애들이 있어요. 푸는 건 좋아해요. 오답하거나 채점하는 거 싫어해요. 근데 오답 안 하고 채점 안 하면 그 푸는 게 도움이 안 되진 않지만 풀어보니까 그건 사실 좀 무의미하긴 해요. 그거를 좀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틀린 거 항상 자기 손으로 채점을 시키고 그다음 오답을 시키고 그다음에 검증은 항상 테스트로 보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수학 시스템을 갖고 있죠. 수업하고 테스트 보고 집에서 숙제하고. 이제 수업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수업은 2시간 하죠. 저는 3시간 하는데 좀 다른 수업이고 수업 안에서 이제 숙제 검사랑 오답 관리를 해요. 내가 숙제 검사라고 오답하는 동안 다른 애는 뭘 하고 있느냐? 그 다른 애는 항상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미리 뭘 할지 계획도 세우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문제를 풀고 있거나 아니면 오답을 하고 있거나. 그래서 어쨌든 와서 아이가 저희 학원에 와 있는 동안에는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냥 멍 때리고 노는 게 없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수업은 뭐 보시면 이게 출결 문자. 그다음 저희가 수업을 하고 숙제에 대한 평가를 하고 뭘 숙제를 내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이렇게 쓰면 학생이 쓰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이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에 따라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날 뭐 예를 들어서 언제 출석해가지고 수업 평가는 어떻게 되고 시험을 뭐 봤는데 뭐 몇 개를 틀렸다 이제 이런 거를 계속 많이 보내줘요. 이제 어머니들이 좀 확인을 이게 한 2, 3년 되시면 이게 와도 스팸처럼 되죠. 잠깐만요. 제가 뭔가를 잘못 누르고 있죠. 돌아가서 네. 그래서 그거를 보내드리고 숙제는 이제 저희는 이 사진 적었는데 이쪽에만 문제를 저희는 풀고 이쪽에 오답을 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노트 자체가 예전에는 둘 다 썼는데 제가 이걸 바꿨어요. 이쪽만 쓰고 이쪽 바꾸자. 그렇게 해서 한 게 도움이 되는 게 이 아이가 뭘 틀려서 어떻게 오답을 했는지를 알 수 있고 아이가 거기다 오답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강해지죠. 그런데 그렇게 시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답은 여기서 풀어서 오답 자체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숙제에 대한 얘기고요. 수업은 네, 한 6, 7년 전 사진인 것 같아요. 네, 수업은 저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 학생 실력이 파악이 정확히 되는 건 저희가 개별 수업을 하기 때문이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 명 한 명 오답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뭘 아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악을 정확히는 사실 시험을 많이 봐서 알 수 있긴 해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몇 점이 나왔을 때, 그럼 얘를 뭘 틀렸는지, 실수라고 하는 거 좀 싫어하긴 하는데, 실수를 한 건지, 뭐 어려워서 모르는 건지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가 이 뭐 고등상이든 아니면 3-1이든 성취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파악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할 수 있다는 거. 각자 교재에 따라서 과제 부여가 가능하다는 거는 사실 그냥 맞춤형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단어는 복습을 시키고, 아니면 안 되는 너무 어려운 그 단원을 너무 힘들어하면 그거보다 쉬운 거를 다른 걸 가져와서도 풀려서 알고 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수학 단원이 아이들이 받아들이기에 평면적으로 똑같지 않거든요.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부분은 이게 조절해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것 자체. 거기를 반복적으로 하던, 아니면 심화를 저희가 손으로 알려주던,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단원에 있는 허들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어떻게 보면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처음 보내드렸던 그 카톡을 한 달마다 다 모아서 결과지를 보내서 지난달 세웠던 학습 계획을 여기다 써서,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다음 달 학습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월말에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제 그걸 좀 확인하시고 전화해서 상담도 하시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테스트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저는 그냥 고등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말을 믿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낙생고 시험을 봤더니 45분 만에 풀어서 다 맞았어요. 저는 이건 믿어요. 그러니까 그 믿어야 될 것은 객관적인 수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대학을 가니까. 그냥 뭐 나 여기 해서 아는 것 같아는 의미가 없는 거죠. 실제로 그 아는 것 같아가 진짜 아는 건지에 대해서 아이들의 그 생각이 좀 달라요. 그거는 뭐 제가 예전에 딴 설명을 한 적인데 메타인지라고 하죠. 본인이 아는 거랑 모르는 거 구분하는 것도 사실 또 아이들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검증은 항상 테스트로. 그래서 이게 가장 객관적인 점수를 드러나는 거다. 그래서 아이들이 테스트를 많이 보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셔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싫어하죠. 이게 싫어하는 거를 설득해서 시키는 게 저희의 임무고, 그런 걸 시킬 때 잘 따라와 주게 하려면 저희를 믿어야 되죠. 믿어야 돼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라프라는 그 장기적인 신뢰관계, 이놈을 믿으면 대학을 갈 수 있다. 얘가 하라는 대로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다. 라는 거가 돼야 아이가 잘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서두에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테스트에 대해서 약간 덕후기질이 있어서 온갖 테스트를 다 만들거든요. 이런 테스트 체계를 가지고 아이들을 시키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요 테스트는 그래요. 요 테스트는, 메이저 테스트라고 한 건 제가 예전에 만든 게, 센 문제를 그대로 거기서 뽑아서 그대로 낸 거예요. 숫자도 안 바꾸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를 안 바꾸고 똑같이 풀리는 테스트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 읽은 논문에서 가끔 얘기를 드렸는데, 문제를 풀고 그냥 오답 있는 것만 푸는 것보다 그 문제를 재복습해서 다시 푸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는 걸 많이 봤어요. 제가 여러 논문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보면서 제가 하는 건 그거예요. 만점을 받을 때까지 많이 시키고, 너무 지겨워하면 한두 개 틀려도 넘어갈 수 있지만 최소한 90점이 될 때까지 시키고, 90점이 안 되면 저희는 이 단원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복습을 시켜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점수가 되게 여기서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을 어쨌든 다시 시킨다는 거. 60점 미만이면 아예 그 부분을 숙제를 다시 시켜서라도 어쨌든 그 부분의 성취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처음 선행진도 나갈 때, 센으로 나갈 때 가장 중요한 테스트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뒤에 기출을 보는 데까지 가야 되는 실력을 늘려야 되는 거랑 테스트에 대한 얘기는 다른 얘기고 더 해야 될 게 많지만, 가장 처음 나갔을 때 기본이 되는 거는 저희가 이거를 60점 미만은 다시 복습을 시키고 90점 나올 때까지 재복습을 시키면서 하고 있는 거고, 어머님들 생각에 아이들이 복습을 하면 되게 싫어할 것 같지만 아이들이 오답을 해서 알고 나서 자기가 몰랐던 걸 다시 풀었을 땐 좀 수월하게 풀리잖아요. 그러면 자신감도 되게 들고 싫어하지 않아요. 제가 맨날 시켜봐서 아는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잘 넘어갔던 애들은 심지어는 숙제 검사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걸 풀었는데 오늘 오답하고 다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본인이 그걸 다시 풀어서 알게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거를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 중요한 테스트로 생각을 하고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저랑 테스트를 봤을 때 오답을 여기서 시켜가지고 저희가 주말에 한 번씩 스캔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받아보신 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오답을 시키고 있다는 거고, 코로나 이전 상황인 것 같죠. 네.
테스트실은 이제 아마 조교인 것 같은데, 이 조교가 이제 지정 자석제를 해가지고 15분마다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아이가 있는지 안 되면 CCTV를 돌려서라도 찾아요. 저희가 이제 약간 감옥 같은 시스템이죠. 들어오면 지문 찍고 핸드폰 다 빼신 다음에 여기다 넣은 다음에 15분마다 돌아다니면서 자는 거 다 깨우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왔을 때 어쨌든 여기서는 좀 힘들지만서도 본인 스스로 공부하는 걸 하게끔 하려고. 그래서 좌석을 해서 15분마다 좌석 자리에 있는지, 얘가 자고 있는 건지, 시험을 보면 시간 내에 보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테스트실 관리를 첨삭 선생님과 여기 이제 항상 앉아 계시는 김판석 원장님이 두 분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이제 복습을 하고 숙제를 하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최소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에서 숙제를 하고, 그 자체를 아까 말씀드렸던 채점하고 오답시키는 걸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이거는 항상 아이들의 맞춤형으로 바꿀 수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아이가 늦게 푸는 아이, 뭐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뭐 교재나 아니면 복습을 시키기도 하고, 플러스 저희가 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건 이만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면 이 아이를 혼내서라도 끌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같이 들어가고 있어야 아이가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어쨌든 공부를 해서 아는 것도 생기고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숙제를 이렇게 내서 시키고 있고요. 그런 숙제는 다 이 노트에 쓰게 해요. 저희는 이 레이저 노트라고 하는데 쓰게 하는데 일단 책에 푸는 건 한번 풀고 안 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책에는 손을 못 대게 하고요. 책에는 표시만 하게 돼요. 뭐 틀렸던 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 모르는 거 이런 거 표시를 하고 모든 문제는 그러니까 시험 때 워크북에서 직접 아니면 기출에다가 시험지 푸는 거 말고는 기본적으로는 다 레이저 노트에 문제를 쓰고 그 자체를 채점을 하고 숙제 검사도 저희가 거기다 사인을 하고 옆에 오답을 시키고 그렇게 노트 쓰기를 시키고 있고요. 또 틀린 문제 고치고 표시되어 있는지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숙제 검사 시에 담임 선생님들이 다 하고 있고요. 몇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노트를 다 걷어서 검사를 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노트 쓰기는 이렇게 쓴다는 거. 그래서 뭐 도형도 직접 그리고 서술형 답안 적듯이 이걸 쓰다 보면 사실은 자동스럽게 서술형 준비도 되긴 해요.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아주 좋은 아이들은 계산 과정을 건너뛰기도 하죠. 그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유두리 있게 이 아이는 건너뛰어도 되는 거면 사실은 단순 계산은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노트를 보면서 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쓰게 하기 위해서 이제 컨테스트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그 겨울방학 설명이니까 좀 힘을 내서 조금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 네, 저희 내신은 내신이 제일 중요하죠. 이 내신 대비 워크북을 저희가 제작을 해요. 예전부터 제작을 해서 하고 있던 거를 중간중간 문제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계속 바꾸면서 이제 많이 왔고요. 가장 기초적인 걸 알아야 되는 센 대표 유형으로 기초를 만들었고, 응용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강남이랑 분당에 개최하는 기출 문제로 만들어 왔던 거를 저희가 새 경향이 나오면 문제를 빼고 넣고 해서 이제 그거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크리티컬 포인트는 예전에 한 2년 전에 저희가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한 6개월에 걸쳐서 각 단원에서 가장 알아야 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만든 거라서 저는 시험 볼 때 이것만 여러 번 풀리기도 해요. 이게 대표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라서. 사실 중등의 내정 순회 샛별 시험은 제가 중2 기말 특강도 했지만 하고 메이저 파이널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전 기출문제 유사 문제도 만들잖아요. 그 유사 문제랑 여기 있는 이런 대표적인 문제만 반복적으로 풀어도 점수가 나오긴 해요. 아주 어렵게 특이하게 나와서 힘들어하는 뭐 순회 중에 어렵게 하는 그런 게 아닌 하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모아놨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아이들에 따라서 풀 수 있는 아이가 있고 못 풀 수 있는 아이가 있어서 그거는 책에는 넣어놓지는 않고요. 아이가 잘한다 싶으면 선생님이 프린트물로 줘가지고 심화 문제도 시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뒤에 기출을 모의고사 넣어서 시간 맞춰서 시험 봐서 그 오답을 시키는 걸 계속 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날라오잖아요. 2개 틀렸다, 3개 틀렸다, 2개 틀렸다. 그럼 실제 시험 가면 2-3 개보다 더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원에서 시험 보는 게 계속 3개씩 틀렸다. 그럼 학교 가서는 보통 3개 아니면 4개인 거예요. 난이도가 비슷하게 나오면. 물론 난이도가 너무 어렵게 나오면 할 수가 없죠. 뭐 순회고처럼 60점대가 1등급이 나오는 시험이 나오면 뭐 그런 거는 다 같이 떨어지겠지만 이게 되게 정확해요. 그래서 처음에 5개 틀리던 애가 점점 줄어서 2개, 2개, 2개 틀리면 실제 시험장 가서도 거의 2개를 틀려요. 그 시험 보는 거를 오답을 하고 다른 문제를 풀어서 실력을 높여서 그 시험 점수를 줄여가는 게 어떻게 보면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가서도 시험 점수를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그 학교 부교재나 학교 프린트를 가지고 준비를 시키죠. 이것도 사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풀어야 돼요.
여러 번. 뭐 고등학교를 갔을 때 얘기긴 한데 뭐 고난도를 한 번 풀고 가서 난 다 맞는다 이런 애 본 적 없어요. 저는 항상 얘기해요. 최소 5번 이상. 5번 이상 풀어야 그 문제를 봤을 때 손이 돌아가요. 한 2번 정도 풀고 가잖아요. 문제를 봤어요. 나 아는 문제인데 못 풀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많이 풀어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빡세게 힘들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는 건데도 반복적으로 풀어서 계속 손에 익어 있어야 돼요. 시험 때 특히나 마지막 갔을 때. 이게 힘들다는 얘기고 힘든 걸 이제 아이들과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서 넘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워크북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좀 아까 F라고 그랬지만 T에 가까운 인간이 되고 있어서 화려한 디자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디자인 되게 심플하게. 정석 디자인을 제일 좋아해요. 아이들은 다 싫어하죠. 네. 천재교육 제가 책을 썼는데 수학게임 천재교육 저자가 저예요. 네. 그림을 넣겠다는 거 사파를 고등수학 책에. 회장님한테 딴 건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래서 그거 뺐어요. 제가. 그런 너무 싫어해서. 엄청 크리티컬 포인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워크북을 할 때 오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요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틀린 문항 번호를 다 써요. 그러면 데스크에서 그 문항 번호 가지고 오답 모음만 만들어줘요. 이것도 한 서너 번 정도 풀고 가게 해요. 본인이 틀렸던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은. 특히나 중등 시험에 되게 중요해요. 고등 시험은 사실은 그보다 어려운 게 많아서 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중등은 정말로 해야 될 거 필수적인 걸 많이 풀고 본인이 푼 거를 오답을 반복적으로 해도 점수가 나옵니다. 물론 연산이 너무 안 되거나 너무 느린 학생은 이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따로 세워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오답을 모아서 이걸 하는 것 자체가 시험 때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시험 전날 이걸 꼭 다시 풀리고 하거든요. 이거랑 학교 프린트랑 뭐 교과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내신 대비를 하죠. 저희 이제 그 매주 시험 전에 한 3주 정도는 학년별로 모아서 시험을 주간 테스트라고 봐요. 이거는 등수가 나오기도 하고 등수가 나와서 아이들이 뭐 좀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뭐 괜찮은 문제 모아서 저희가 시험을 보고 2회 같은 경우 서술형을 하면 저희가 첨삭도 해서 주고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어요. 이번 주가 주간 테스트 3회차 보는 주라서 아이들이 지금 시험을 보고 2회차는 받아서 오답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주간 테스트를 만점을 받는 아이 초창에 1등 했던 아이들은 항상 학교 시험에 가면 망하더라고요. 저희 반은. 주간 테스트를 1회차를 봤을 때 만점을 받아서 1등을 하면 난 이제 수학은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딴 과목을 공부해요. 그게 가장 위험하다는 거. 그런 거는 개별적인 설명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인 얘기니까. 이건 코로나 전이고 이제 요새는 이제 마스크 쓰고 나가는데 파이널이라고 해서 내정순회 샛별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 유사 문제나 아니면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거를 해서 나눠 주거든요. 이 문제가 근데 진짜 시험이 많이 나와요. 요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순회랑 내정 샛별 자체가 시험 문제가 계속 몇 년치가 계속 돌고 돌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다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이거 나눠주면 학교 선생님들이 보거든요. 애들이 들고 갔잖아요. 학교 선생님 보는데.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옛날에는. 여기서 안 냈으니까 보지 마.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보시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요새는 시험 문제를 출제한 후에 나눠주기도 해요. 출제하고 나면 못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굉장히 유사하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저희 학원 애들도 풀리고 이렇게 해서 내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내신 대비 특강을 제가 중2 같은 경우는 제가 했고 이번 주 토요일에 모의평가 2회를 봐요. 그럼 아이들이 시간 맞춰서 다 같이 OMR 써가지고 시험 보는 연습을 3회를 했더니 애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2회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중3은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중2, 고1이 이번 주에 이제 모의평가를 이제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고 그날 해설 강의를 듣고 이제 가는 걸로. 그래서 이제 시험 준비도 하고 실전 같은 연습도 하고 그래서 내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강을 내신 대비 특강을 하기도 하고요. 이민호 선생님이거든. 네. 그 다음에 모의평가는 이렇게 모여서 시험을 보면 앞에서 저희가 감독을 하고 채점을 해서 해석 강의를 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2회차를 볼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희가 시험지 회수하러 가서 예전에 이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나눠줬는데 요새는 아이스크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젤리를 사가지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지 회수하러 가면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애들이 자기 친구들도 데리고 와서 젤리도 먹고 시험지를 가져와서 띄워와서 채점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굉장한 신뢰 관계에 도움이 많이 돼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순회같이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곳은 그날 시험지 해설을 하러 가면 한 2명 정도는 평균적으로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울고 있어요. 선생님 가서 말려주고 여기서 울고 있고 여기는 웃고 있고 여기는 쉬웠다 그러고 여기는 실수했다고 화내고 있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험을 보고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그 hum나라의 여정 같이 넘어가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되게 감성적인 얘기 많이 하는데 아마 오늘이 마지막
것 같아요. 네. 이거 중1 얘기인데, 중1 학부모님 계신가요? 중1 학부모님 안 계시면 제가 뭐 상시평가도 어쨌든 시험 없어서 보는 것도 저희가 수행평가 대비 모의고사도 보고, 중1은 시험이 없기 때문에 뭐 월간 테스트도 보고, 중간 기말도 저희가 학원 자체 내에서 봐서 아이들이 어쨌든 이걸 보고 나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중1 애들이 보통 중1 걸 안 하고 있거든요. 중1 걸 하다가 중2 걸 하고 있어요. 중1 시험을 봤는데 20점을 받았어요. 이거 다시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 보고 있습니다. 이 첫 시험의 중요성은 예비고1 얘기라서 내일 모레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릴 거라 이거는 그냥 제가 넣어놨는데 넘어갈게요. 뭐 사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중2랑 고1 자체가 이제 첫 시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중간고사 문제를 모아서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시킨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준비를 시키는 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걸 봤을 때 너무 많이 까먹거나 점수가 미달되면 선행하던 비중을 줄이고 이걸 돌아와서 시험을 잘 보게 한다는 의미가 가장 커요. 물론 이 문제로 준비를 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 메이저 도전이라는 거를 운영해서 지금 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 예비 고1이나 예비 중2가 이걸 보고 있고 우리 아이 예비 중인데 이걸 안 보고 있다. 이건 아마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는 예비 중을 지금 볼 필요 없이 괜찮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예비 고1은 100% 봐야 돼요. 그거는 중요한데 예비 중이는 저 같은 경우도 이 책 나오면 딱 1회만 풀려봤는데 뭐 한 개를 틀리거나 다 맞아요. 그러면 그건 난 나중에 하자. 덮어요, 사실은. 이 책을 나온 거는 어쨌든 시험을 잘 보게 하는 의미니까. 우리 반 애가, 우리 학생, 우리 아이가 중1이라서 예비 중인데 왜 안 보고 있지라고 하면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가 그 부분 지금 안 해도 된다는 판단을 하신 걸 거예요, 아마. 네. 그렇게 해서 로드맵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의평가도 보고. 네. 이건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죠. 네.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학부모님들 와서 이제 1시간씩 상담하거든요. 네. 저 옛날에 학생 60명일 때 이 집중 상담하면 한 45명 정도 오시면 방학 끝나고 나면 저는 진짜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하루에 4시간씩 상담하고 수업하고 하면. 네. 사실 좋은 거긴 한데 코로나라서 사실 그건 좀 편하긴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아마 코로나 좀 상황이 진정되면 다시 할 거라는 거. 저희 소식은 이게 저죠. 5월달에 하는 건데 이때보다는 제가 살이 좀 더 찐 것 같아요. 유튜브 계속 영상이 오늘 지금 찍고 있는 것도 유튜브에 올라가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 돌려보시고 거기 제가 많이 그런 게 있어요. 뭐 그 문난고 일반고 가이드도 있고 뭐 고등학교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되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유튜브에 그냥 메이저 수학코니아 치시면 나오거든요. 그것도 참고하시고 제 페이스북도 있어요. 요새 페이스북은 잘 안 쓰시긴 한데 예전에 페이스북도 시작해가지고 아직 관리를 같이 하고 있긴 합니다. 소식 같은 게 여기 들어가요. 저희가 블로그도 있어요. 블로그 들어온 사람이 별로 없는데 여기는 제가 가끔 입시 컬럼도 쓰고 그 다음에 내정순회 이렇게 시험 보고 나면 고등학교랑 거기에 대한 시험 분석도 여기 제가 보통 촬영도 하거든요.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유튜브랑 여기 동시에 올리니까 블로그도 좀 참고해 주시고 인스타도 하고 있죠. 제가 인스타 중독이라 박학원 인스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가면 이제 소식이 있고 사진도 올라오고 네. 페이스북 있고 페이스북이 2번인데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코로나 상황인데도 겨울방학에 어떻게 시킬지 이제 고민되셔서 오셨을 텐데 좋은 선택하셔서 그 겨울방학 좀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그거예요. 아까 김석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내일 해요, 내일. 우리 아이 원하는 대학 보내는 겨울방학 맞춤 플랜에 대해서 내일 김석 선생님이 설명해 하시니까 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면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이제 이거는 관계 없으실 분들 있겠지만 뭐 주변에 알려주셔도 좋은데 예비 중인 설명회를 제가 수요일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현 중2죠. 중3이 돼가지고 1년을 보내는 거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회를 다음 주 목요일날 저랑 이제 강민정 부원장님이 하니까 관심 있으시면 오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뭐 저희 뒤에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개별적으로 해주셔도 되고 저한테 해주셔도 되고 네. 긴 시간 동안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